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시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어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등불이 되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늘도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삶의 통찰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상처 하나쯤 품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가 돌아온 것이 차가운 침묵이었던 경험, 형제에게 진심으로 축하받고 싶었는데 돌아온 것이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이었던 경험,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피부치가 얘가 잘 되는 순간 가장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던 그 서늘한 경험 말입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남이라면 차라리 무관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 이불을 덮고 자라며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형제가, 같은 핏줄을 나눈 자매가 내가 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고통은 뼈를 깎는 것처럼 처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갈 때 느끼는 참을 수 없는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형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나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나가던 관료 시절의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나 폐위되어 유배지로 쫓겨나자 그토록 가깝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인간관계의 더러움과 혈육 간의 도리에 대해 누구보다 처절하게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정체를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낱낱이 담아두었습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험난하기 그지없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척을 하거나 틈을 보이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 이 말이 단순한 처세술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의 바닥까지 경험한 한 인간이 피로 쓴 진실입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이 지혜를 4가지 핵심 원칙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내가 잘 될수록 가족에게 그 사실을 감춰야 하는 이유와 현명하게 나를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마침내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말 가족 모임에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형, 나 이번에 상무가 됐어. 연봉도 꽤 많이 올랐고 회사에서 차도 나온대. 그는 형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 좋겠네. 그런데 너만 잘 되면 뭐하냐. 나는 이번에 사업이 안 돼서 죽을 맛인데 부모님 용돈은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 축하 대신 날아온 핀잔과 책임 전가. 그날의 저녁 식사는 체할 것 같은 불편함 속에서 끝이 났고, 그 후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다산의 시선으로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오니 입을 병마개처럼 닫으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인기 중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이 쓸데없게 된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전에 나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순수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여기 평범한 30대 직장인 지수 씨가 있습니다. 지수 씨는 최근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서 꽤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결혼하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자매였기에 지수 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언니를 만나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투자한 거 진짜 잘 됐어. 거의 연봉만큼 벌었어. 그래서 이번에 명품 가방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지수 씨는 언니가 정말 잘 됐다, 축하해라고 말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누구는 대출이자 갚느라 커피 한 잔도 벌벌 떠는데 너는 팔자가 좋아서 명품 가방 고민이나 하고. 그 말 끝에는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지수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너는 돈 많으니까 얘가 알아서 해라며 쏘아붙이기 일쑤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수 씨는 억울할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소식을 나눴을 뿐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통찰을 빌리자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말의 실수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타인의 행복,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의 급격한 성공 앞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극심한 초라함과 질투를 느낍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무릇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근심은 혀에서 싹튼다. 입을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이 하고 뜻을 방어하기를 성을 지키듯이 하라. 병마개를 꽉 막아두지 않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듯 우리의 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나의 복이 쏟아져 나가고 그 자리에 화가 들어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수 씨가 만약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면, 혹은 말하더라도 그냥 적금 조금 탔어 정도로 낮춰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조용히 언니의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부모님께 필요한 가전을 바꿔 드리는 식으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고 자매 간의 오해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찰나의 쾌락이지만 그로 인해 깨진 관계의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가족 앞에서 입을 닫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일수록 혀를 깊숙이 감추고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나의 빛을 감추어 어리석은 듯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광양회, 즉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과 통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겸손을 넘어선 자기 낮춤을 강조했습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부가 커질수록 스스로를 더욱 깎아내리고 낮춰야만 남들의 시기심이라는 화살을 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향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만 빛나는 것은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사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나의 잘남을 감추어 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꽤 큰 성공을 거둔 김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에게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은 동생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고향 집에 내려갈 때 김 사장은 평소 타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를 회사 주차장에 두고 오래된 국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옷차림도 명품이 아닌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자랑을 늘어놓는 대신 짐짓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유, 말도 마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본 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이 너무 잘 나가서 자신과 비교된다는 열등감 대신 형도 나처럼 힘들구나.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이 어렵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질감은 형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김 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의의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빛을 감춤으로써 동생의 초라함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형으로서의 깊은 배려와 지혜가 담긴 행동입니다. 반면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창회나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가서 요즘 골프 치느라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네. 이번에 산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어라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경멸하고 질투하며 언제든 그가 추락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심지어 돈 좀 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거나 식사 자리에서 돈 계산을 할 때마다 생색을 내며 분위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은 남지 않고 오직 그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만 꼬이게 됩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며 멀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별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처세술입니다. 내가 100을 가졌다면 겉으로는 50만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내가 100을 알고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50만 아는 척, 어수룩한 척 하십시오. 너무 똑똑하고 빈틈없는 모습은 사람을 질리게 하고 정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약간 모자란 듯 부룩한 듯한 모습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형제 간에는 바보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다투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가 서로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고 내가 동생보다 더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듭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형제를 잃고 자랑에서 이기면 우애를 잃습니다. 다사는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져주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기꺼이 바보가 되십시오. 형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나보다 훨씬 야무지다. 나는 영 둔해서 말이야. 이렇게 상대를 띄워주고 나를 낮추는 말 한마디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됩니다. 나의 날카로운 빛을 감추어 은은한 빛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이자 가족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셈은 남처럼 정확히 하고 기대는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남처럼 대하라는 차가운 말이 아니라 기대와 의존이 낳는 실망과 분노를 예방하기 위한 거리두기의 철학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 경제적 공핍을 겪으며 돈 앞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대부분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가족이니까 당연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형제니까 이 정도 돈은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식인데 부모 재산 좀 미리 나눠주면 어때? 이런 기대의 심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열심히 일해 작은 가게를 마련한 성실한 청년 민호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연락도 뜸하던 사촌형이 찾아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겠냐? 다음 달에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 좀 살려줘라. 민호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남도 아니고라는 말과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추억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야박하게 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약속한 다음 달이 지났지만 사촌형은 소식이 없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면 형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떼먹냐? 준다니까 왜 이렇게 보채? 너 좀 살만하다고 형 무시하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호 씨인데 오히려 죄인처럼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민호 씨는 돈도 잃고 사촌형이라는 가족도 잃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민호 씨는 형을 돈 때문에 닥달한 매정한 놈으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뺨을 맞은 꼴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타산의 지혜를 빌리자면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남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타산은 재물에 있어서는 구차하지 않아야 하며 주고받음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건네십시오. 형,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어렵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200만 원 정도야. 이건 그냥 줄 테니까 급한 불 끄는데 써.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돈을 뗄 염려도 없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나중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200만 원으로 형제로서의 도리는 다하고 내 삶의 안전판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 되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 혹은 내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들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형제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기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면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물론 고마워하시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다른 자식 눈치를 보느라 내게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억울해하면 내 마음만 지옥이 됩니다. 다사는 홀로 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기대어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나의 노력과 운 덕분이지 가족이 보상받아야 할 몫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 못 사는 것 또한 나의 죄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가족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가장 가까운 남으로 정의하십시오. 남에게 하듯 예의를 갖추고 남에게 하듯 선을 지키며 남에게 하듯 계산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것이 피보다 진한 돈의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음덕의 미학입니다. 앞서 돈 자랑을 하지 말고 척박한 현실을 연기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가족에게 인색한 구두쇠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산정약용은 검소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나눔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나눔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생색을 내는 순간 그 공덕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는다. 내가 잘 되었을 때 형제나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태도 때문입니다. 형, 생활비 없다며. 여기 100만 원 있어. 아껴 써. 이런 식으로 돈을 툭 던져주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돈을 받는 순간 형은 고마움보다 굴욕감을 먼저 느낍니다. 너 돈 좀 벌었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냐라는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산은 보이지 않는 덕, 즉 음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돕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봉투를 꺼내며 이번에 제가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는 형제들을 기죽이고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부모님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드리며 어머니, 이번에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생겼어요. 형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속삭입니다. 혹은 형제들의 이름으로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여 형제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조카들의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집에 과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치곤란이라 가져왔어라며 식료품을 챙겨주는 식의 간접적인 지원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못나서 동생한테 얻어먹는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배려하는 것. 이것이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애민 정신이자 가족 사랑입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비싼 선물을 사왔는지, 시부모님이 누구를 더 반기는지 비교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남편을 둔 며느리 현주 씨는 이 미묘한 질투를 아주 지혜롭게 피해갑니다. 그녀는 시댁에 갈 때 비싼 옷이나 가방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하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이나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갑니다. 그리고 동서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슬그머니 옆으로 가서 말합니다. 동서, 저번에 보니까 손목 아프다고 했잖아. 이거 내가 쓰던 파스인데 좋더라고. 한번 붙여봐.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입니다. 용돈을 드릴 때도 남편을 시켜서 몰래 드리게 하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공을 남편에게 돌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아들을 대견해하고 동서들은 현주 씨를 질투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은 참 사람이 소탈하고 조화라며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춰 결국은 높임을 받는 고단수 처세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은 비밀에 감춰두어도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남을 위해 베푼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내가 가진 부와 성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베푼 따뜻한 배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이십시오. 잘 될수록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길이 닿는 곳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가족 사이에서도 얘가 잘 될수록 더욱 조심하고 감춰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보십시오. 첫째, 입을 병마개처럼 닫으십시오. 나의 성공과 행운을 자랑하는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시기심이라는 독
화살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빛을 감추어 어리석은 척하십시오. 너무 완벽하고 빛나는 모습은 타인의 눈을 멀게 하고 적대감을 부릅니다. 조금 부족한 듯, 조금 힘든 듯한 모습이 가족들의 경계심을 풀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만듭니다. 셋째, 가족과도 남처럼 셈하고 기대를 버리십시오. 가족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어 희생을 강요하거나 의존하지 마십시오. 냉정한 거리두기와 독립적인 마음가짐만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넷째, 돕고 싶다면 보이지 않게 응덕을 쌓으십시오. 내는 도움은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독한 공간에서 수많은 책을 쓰고 자신을 수양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위에서 겸손과 배려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산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숨겨야 하나라며 씁쓸해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꽃일수록 함부로 만지면 시들기 마련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공이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칼이 되지 않고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온기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산의 지혜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 가족 사이의 시기와 질투, 돈으로 인해 무너지는 관계,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한 번쯤은 겪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혼자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 채널에는 오늘 같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전한 진심, 어린 가르침, 불경 말씀 속에 담긴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가족 관계로 마음이 무거운 분, 잘 나가는 형제 때문에 소갈이 하는 분, 혹은 반대로 내가 잘 되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서운한 분, 그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손가락 힘만 필요하지만 이 채널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도 절대 잃지 않으려 했던 한 가지 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보다는 침묵으로, 자랑보다는 겸손으로, 드러냄보다는 베풀므로 평온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다산의 지혜로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